들깨는 우리 몸에 염증을 줄여주는 염증 제거 음식입니다. 그래서 장 건강에도 좋고 혈관 건강에도 좋고 심지어 암과 치매 예방에도 너무 좋은 음식입니다. 그렇다고 염증만 제거하는 음식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세포들을 구성하는 재료가 되는 음식입니다. 즉 우리 몸을 이루는 구성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들깨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함께 먹는 음식과 조리 방법에 따라 그 효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들깨의 핵심 효능 3가지를 먼저 설명드리고 눈 건강뿐만 아니라 암세포를 때려잡고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들깨 음식 3가지와 오히려 암과 치매를 가속시킬 수 있는 최악의 들깨 음식 3가지를 알아가실 수 있으니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께 전달하여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드릴 수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선잘. 들깨의 첫 번째 효능은 치매 예방입니다. 들깨는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너무나 좋은 음식입니다. 들깨는 오메가3 지방산 성분인 알파-리놀렌산 성분이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알파-리놀렌산은 우리 몸에 흡수되면 DHA와 EPA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즉 뇌 건강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치매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영양소 부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우리 식단에서 오메가3를 너무 적게 섭취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여러 번 강조드렸는데요. 들깨가 이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즉 들깨는 자주 많이 섭취해야 하는 필수 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뇌신경세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염증까지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들깨는 치매 예방을 위해 반드시 즐겨 드셔야 할 음식이 되겠습니다. 들깨의 두 번째 효능은 항암 효능입니다. 암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염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즉 우리 몸에 염증을 줄여주는 것이 암을 예방할 수 있는 핵심 관건입니다. 들깨는 이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과도하고 빈번한 염증이 세포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발생시키고 결국 이 방어선이 무너지면 암세포가 생길 수 있는데요. 물론 우리 몸의 면역력이 처음에는 잘 막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면 이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염증을 조절한다는 것은 암 예방에 있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메가 지방산 균형이 중요하고 오메가3 지방산 비율을 맞춰줄 수 있는 들깨 같은 음식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들깨의 세 번째 효능은 인슐린 저항성 개선입니다. 들깨의 풍부한 오메가3 성분 그리고 식이섬유는 혈관 속의 중성지방을 줄여주고 인슐린 민감도를 올려줄 수 있습니다. 즉 들깨는 고혈압, 지방간, 당뇨 같은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좋은 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들깨는 눈에도 좋고 심장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혈관에도 좋은 우리 건강에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는 강력한 슈퍼푸드입니다. 들깨의 핵심 효능을 종합해보면 들깨는 우리 몸속 곳곳에 염증을 줄여주는 염증 삭제 음식입니다. 염증과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이를 통해 우리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까지 줄여주는 너무나 고마운 음식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렇게 건강에 좋은 들깨를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가 많이 먹어왔기 때문에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들깨의 염증 제거 효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보약으로 먹는 방법을 찾고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들깨의 효능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는 음식이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음식과 들깨를 함께 먹어야 하는지 들깨를 보약으로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깨를 보약으로 먹는 첫 번째 방법은 들깨 시금치 무침입니다. 시금치와 함께 먹는 들깨는 눈을 촉촉하고 밝게 만들어주는 눈 건강에 너무나 좋은 음식입니다. 특히 눈이 건조하고 침침하신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음식입니다. 들깨 시금치 무침은 눈 건강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들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는데요. 특히 시금치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하고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 3가지 영양소는 눈 건강에 너무나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부족하면 여러 가지 안과 질환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눈 건강이 나빠지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염증에 있습니다.
즉 눈 혈관 염증이 반복되면 시력이 떨어지고 노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노안이 빨리 오는 이유가 바로 이 염증에 있습니다. 잦은 염증이 눈 혈관에 상처를 내고 혈관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 혈관이 막힐 수 있습니다. 눈 혈관이 막히게 되면 당연히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 건조해지고 침침해지고 심지어 시력까지 떨어지는 것이죠. 방치하면 심각한 안과 질환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발생하는 염증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깨 시금치 무침이 우리 눈 건강에 너무나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들깨로 눈 혈관의 염증을 줄여주고 시금치로 눈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들을 풍부하게 공급해준다면 당연히 우리 눈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들깨 시금치 무침을 만들어 드실 때에는 주의하실 점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참기름을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기름은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입니다. 염증을 늘릴 수 있는 음식입니다. 시금치와 들깨를 챙겨 먹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사용해서 무침을 만드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두 번째는 설탕을 넣지 않으셔야 합니다. 간은 된장과 소금으로도 충분합니다. 설탕은 염증 유발 음식입니다. 우리가 들깨 시금치 무침을 더욱 효과 있게 먹기 위해서는 이런 재료들을 빼야 합니다. 그래야 염증을 줄이고 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깨 시금치 무침을 더욱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바로 지난 당근편에서 추천드린 당근 계란전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음식을 함께 드신다면 눈 건강이 폭발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딱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한다면 당연히 블루베리겠죠.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한 블루베리까지 곁들여 드신다면 눈 영양제는 따로 챙겨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2가지 음식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는 들깨 시금치 무침 그리고 당근 계란전으로 눈 건강도 지키시고 암과 치매도 적극적으로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깨 시금치 무침은 눈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는 염증 삭제 음식입니다. 암과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들깨를 보약으로 먹는 2번째 방법은 들깨 샐러드입니다. 특히 계란, 사과, 파프리카, 아보카도,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먹는 들깨는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치매의 대표적인 원인이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이 많으신 분들의 공통점은 장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장에 있는 염증과 독소 배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리가 장 건강을 빨리 회복해야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들깨 샐러드입니다. 샐러드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로 장에 있는 독소의 배출을 도와주고 무가당 요거트로 유산균을 공급해주고 파프리카의 풍부한 비타민C로 장의 염증을 줄여주고 계란과 아보카도로 뇌에 풍성한 영양소까지 공급해준다면 장 건강과 치매 예방이라는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들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염증을 함께 줄여주고 독소 배출도 도와주고 뇌에 필요한 오메가3 지방산 성분을 공급해줄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음식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죠. 들깨 샐러드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음식입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일 수 있도록 계란과 아보카도를 넉넉하게 넣어 드신다면 식사를 따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특히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한 과일입니다. 함께 먹는 음식과도 장 건강과 뇌 건강에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을 즐겨 드시고 많이 드신다면 적극적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깨 샐러드를 만들어 드실 때에는 주의하실 점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설탕을 넣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탕을 넣게 되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드레싱 소스를 쓰시더라도 설탕이 최소한으로 함유되어 있는 소스를 사용해 주십시오. 2번째는 식사로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들깨 샐러드를 반찬으로 드신다면 그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음식의 핵심은 탄수화물을 줄여 혈당을 낮추고 염증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이제는 들깨 샐러드로 장도 튼튼하게 뇌신경세포도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샐러드는 치매가 도망가는 샐러드입니다. 들깨를 보약으로 먹는 3번째 방법은 들깨 마늘 보쌈입니다. 마늘 보쌈과 함께 먹는 들깨는 만성염증과 암 예방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특히 마늘을 다져서 들깨와 보쌈으로 함께 먹게 되면 염증이란 염증은 삭제시켜줄 수 있는 염증 삭제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마늘의 알리신으로 염증을 확 줄여주고 들깨로 또 염증을 줄여주니 염증이 씨가 마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암세포 씨를 말릴 수 있는 음식입니다. 여기에다 보쌈과 각종 쌈채소로 영양과 균형을 맞춰주니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를 하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즉 인슐린 저항성까지 함께 낮출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까지 줄어드니 암세포가 성장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들깨 마늘 보쌈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로 우리 식단을 채워 나가신다면 건강에 대한 근심 걱정을 확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깨 마늘 보쌈을 드실 때에는 주의하실 점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밥 없이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쌈 음식을 드실 때까지 밥을 함께 드신다면 탄수화물 음식들을 줄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밀가루 음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시다면 수육을 좀 더 드시거나 계란이나 두부를 추가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들깨는 통들깨를 사용해서 갈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2가지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들의 가장 큰 단점이 빨리 산패된다는 점인데요. 즉 빨리 부패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리 갈아 놓은 들깨나 오래된 들기름을 피하셔야 한다고 많은 의사 선생님들과 전문가분들이 조언해 주시는 이유입니다. 들깨는 최대한 신선하게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이제는 건강한 들깨 마늘 보쌈으로 암과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들깨는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을 줄일 수 있는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또한 익히지 않고 통들깨로 갈아서 드시는 것이 오메가3 지방산 성분을 오롯이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들깨의 염증 제거 효능을 떨어뜨리고 의미 없게 만드는 음식도 있는데요.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할까요? 그 대표적인 음식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들깨 칼국수 같은 들깨와 함께 먹는 밀가루 음식들입니다. 이렇게 먹는 들깨 음식은 건강에 좋은 음식일까요? 나쁜 음식일까요? 들깨가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건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음식입니다. 들깨가 아무리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칼국수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고혈당 음식입니다. 그리고 밀가루 음식은 자주 먹게 되면 장누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혈당은 우리 몸에 가장 많은 염증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리고 밀가루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장 건강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혈당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염증이 늘어나고 장 누수가 생겨 염증이 또 늘어나면 염증 폭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들깨랑 같이 먹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리 칼국수라고 하더라도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을 먹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합리화 때문에 우리가 염증을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뒤돌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들깨 칼국수 같은 음식이 우리가 먹는 식단에 얼마나 많은지 꼭 뒤돌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들깨 수제비, 들깨 막국수, 들깨 국수 이런 음식들은 건강에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물론 가끔씩 먹는 음식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즐겨 먹는 식단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외식으로 가끔 먹는 음식이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런 음식들만 매일 먹고 있다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들깨를 익혀 먹게 되면 건강한 오메가3 지방산 섭취가 어려워집니다. 불포화 지방산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열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뜨거운 요리보다는 무침 요리로 많은 의사 선생님들과 전문가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이유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들깨와 함께 먹는 밀가루 음식들은 줄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암과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들깨 드레싱 소스입니다. 즉 들깨를 설탕과 함께 달달한 소스로 만들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들깨를 설탕과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더 안 좋은 음식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에 좋은 들깨가 함께 들어가더라도 설탕 음식은 설탕 음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설탕이 우리 건강에 너무나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간을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음식이라고 설명드렸었는데요. 우리나라 지방간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실 것 같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성인 인구 절반 이상이 지방간 환자입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 날 수 있겠지만
각종 뉴스나 통계를 확인해 보시면 40% 이상은 확정적이고 지금은 우리나라 성인 인구 절반을 넘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방간은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즉 만성염증 상태에 있는 분들이 국민의 절반 이상이라는 것이죠. 이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고기일까요? 우리나라가 부유해져서 지방이 많은 고기와 생선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음식과 가공식품을 많이 먹어서 생긴 결과입니다. 즉 설탕과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어서 생긴 결과입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설탕과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깨라는 음식을 먹을 때에도 함께 사용하는 것이죠. 이 합리화, 이 생각이 이렇게 많은 대사증후군 환자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문제는 대사증후군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은 암과 치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라도 설탕을 줄여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설탕이 줄면 암과 치매도 멀어집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들깨전입니다. 그냥 들깨전이 아니라 밀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사용하고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으로 구워 먹는 들깨전입니다. 이런 들깨전은 건강에 유익한 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염증이 폭발하는 염증 폭발 음식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메가 지방산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이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맡고 있고 오메가6 지방산은 염증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본래 오메가6 지방산은 무조건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외부 독소나 바이러스,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염증입니다. 그런데 이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필요 없는 경우에 생긴 염증은 우리 신체의 각종 시스템에 교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상황이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 그리고 면역 시스템 교란입니다. 그렇다면 필요 없는 염증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오메가 지방산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신체에서 가장 이상적인 오메가 지방산 비율은 1대1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율을 맞추는 것이 현대인들의 식습관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비율이 1대4 정도의 비율입니다. 오메가6 지방산 비율이 4배는 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율조차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메가6 지방산을 너무나 많이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공식품으로 먹고 외식으로 먹고 심지어 집에서도 만들어 먹으니 오메가 지방산 비율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현대인들의 비율은 1대10에서 1대20을 상회합니다. 그러니 만성염증이신 분들이 국민의 절반 이상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메가6 기름을 줄여야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먹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들깨와 들기름, 생선과 해산물로 오메가 지방산 비율을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영양제로 따로 챙겨 먹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메가6 지방산을 줄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오메가6 지방산 섭취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들깨전 같은 음식을 우리가 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들깨전이라는 음식을 딱 한 개를 찝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부추전에서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계란을 구워 먹을 때에도 치킨을 먹을 때에도 너무나 많은 오메가6 기름을 사용하여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걸 줄이자는 것이죠. 우리가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식하고 기억하고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들깨 음식을 즐겨 먹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오메가6 과다 섭취라는 식단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런 엄청난 노력들이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오메가 지방산 불균형은 우리 몸에 과도한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오메가6 지방산 위주의 기름 사용을 꼭 줄여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지속적으로 추천드리는 기름이 있는데요. 바로 기버터와 코코넛 오일입니다. 즉 포화지방 위주의 기름입니다. 포화지방 위주의 기름은 가열하더라도 안정적인 지방입니다. 쉽게 산패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름으로
고열 조리 음식들을 조리해야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오메가 지방산 불균형을 꼭 개선하셔서 염증을 줄이시고 더욱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들기름은 뇌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뇌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치매 예방 음식입니다. 심지어 특정 음식과 함께 먹게 되면 암세포까지 씨를 말릴 수 있는 흠잡을 데 없는 보약 중의 보약입니다. 각종 성인병과 암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들기름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경이 죽고 치매에 걸리는 원인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 치매를 가속시킬 수 있는 최악의 들기름 음식 5가지와 신경세포를 살리고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들기름 음식 5가지를 알아가실 수 있으니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경이 죽고 치매에 걸리는 주된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에 걸린 분들의 뇌와 건강한 분의 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뇌의 크기입니다. 치매에 걸린 분들은 뇌가 줄어들어서 뇌의 크기가 작습니다. 치매는 뇌가 줄어들어 생기는 병입니다. 뇌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는 뇌를 구성하는 신경세포 수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뇌 신경세포 수는 왜 줄어들었을까요? 신경세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즉, 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뇌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매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치매의 원인이 다양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정확히 우리가 몰라서 예방을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적극적인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즉, 뇌가 줄어들지 않게 하는 것이 치매 예방의 핵심 관건입니다. 그렇다면 신경세포가 죽고 뇌가 줄어드는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2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뇌에 독소가 쌓이는 것입니다. 뇌에 독성 물질이 많이 쌓이면 뇌신경세포가 죽을 수밖에 없겠죠. 뇌에 쌓이는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 있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활성산소와 염증입니다. 이 2가지가 사실상 뇌신경세포를 가장 많이 죽이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염증 자체가 독성 물질은 아니지만 그런 존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2번째는 뇌에 필요한 에너지와 영양소가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신경세포에 필요한 에너지와 물질들이 부족해지면 당연히 세포의 생존력이 약해지겠죠. 부족해지면 부족해질수록 악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뇌에 필요한 에너지와 물질들이 부족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식습관에 있습니다. 우리의 식습관이 뇌에 필요한 에너지를 줄어들게 만들었고 뇌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충분히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경이 죽고 치매에 걸리는 진짜 원인은 만성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그리고 이를 만든 우리의 식습관에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뇌신경세포를 만성 스트레스 상태로 만드는 원흉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뇌가 포도당 에너지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만드는 원흉입니다. 만성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이 뇌에 독소를 쌓이게 하는 주범이고 뇌에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지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성염증을 줄여야 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야 합니다. 이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특정 음식 몇 개 잘 챙겨 먹었다고 해서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는 식단,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식단으로 바꾸고 유지해서 내장지방을 빼고 활성산소도 줄이고 뇌에 필요한 양질의 영양소들을 풍성하게 꾸준히 섭취해야 치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지금까지 우리가 먹어온 식단이라는 습관의 결과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음식이 주식이 된다면 우리 온몸은 염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만성염증이 우리의 신경과 뇌세포를 파괴하게 만들고 결국 치매에 걸리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신경세포를 죽게 만들고 치매를 가속시키는 최악의 들기름 음식 5가지와 치매를 예방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들기름 음식 5가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밀가루 음식입니다. 우리가 들기름을 가장 많이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면 요리인데요. 국수, 막국수, 쫄면, 비빔면 같은 다양한 면 요리에 들어가는 양념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줄이고 끊어야 할 음식이 있다면 그것은 밀가루 음식입니다. 치매 예방에 좋은 들기름을 넣어서 먹는다고 좋은 음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지켜가실 수 있도록 밀가루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는 탄수화물이 약 80%, 단백질이 약 10%, 수분이 약 10%인 음식입니다. 단백질이 소량 들어있어 순수 탄수화물 음식은 아니지만 사실 고탄수화물 음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밀가루는 곱게 갈아서 맛과 흡수 효율을 높인 정제 탄수화물 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가루 음식을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게 되는데요. 사실상 혈당이 폭발했다는 말이 더 알맞은 표현입니다. 문제는 혈당이 폭발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거나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슐린 호르몬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저장 호르몬입니다.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간과 근육, 장기, 그리고 지방세포에 저장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평소보다 더 많은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로 인해 포도당을 우리 간과 지방세포에 더 많이 저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가끔씩은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비축된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지방으로 저장하고 있는데 또 밀가루 음식을 먹어 인슐린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또 포도당을 많이 저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과정이 반복되면 간과 지방세포는 더 이상 포도당을 저장하지 않으려 합니다. 지방으로 저장하는 데에 한계를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과 지방세포는 인슐린 호르몬을 거부하는 의사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의사표현이 바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입니다. 인슐린 호르몬을 거부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몸은 우리 혈관 속에 포도당이 넘쳐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혈당을 낮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더 많이 분비된 인슐린 호르몬은 우리 장기에, 우리 지방세포에 강제로 억지로 포도당을 밀어 넣습니다. 많이 힘들어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또 밀가루 음식을 먹게 되면 또 혈당이 폭발하고 인슐린 호르몬은 다시 우리 장기에, 우리 지방세포에 억지로 포도당을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 지방세포들은 이제 더 이상은 저장할 수 없다고, 이제는 진짜 안 된다고 또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게 됩니다. 인슐린 호르몬을 쳐다보기도 싫은 것이죠. 이렇게 생기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호르몬에 저항성이 생기면, 그리고 악화되면 췌장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 호르몬을 분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100이면 충분했던 양이 이제는 200, 300, 500을 분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인슐린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되니 더 많은 포도당이 우리 몸에 또 저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을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이라 부르고 또 다른 말로는 대사증후군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항성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악화되어서 중대한 질병 단계로 넘어간 것을 우리는 당뇨병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밀가루 음식 몇 번 먹었다고 인슐린 저항성이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심지어 수십 년 먹은 분들 중에서도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저장된 포도당 에너지를 그 즉시 다 소비하는 행동 습관과 활동량을 가지고 계시다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몸에 쌓였을 때입니다. 포도당 에너지를 다 소모하지 못하고 지방으로 축적되는 분들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쌓이면 저항성이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밀가루 음식은 우리 몸에 내장 지방으로 너무 쉽게 쌓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내장 지방이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고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염증이 우리 몸에 늘어납니다.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신호물질은 우리 몸의 염증을 유발합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 많아지게 되면 또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배만 나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더 뚱뚱해지고 만성염증 상태가 되고 당뇨에 걸리고 심지어 암과 치매에도 걸리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이 만성염증이 뇌신경세포를 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뇌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가루 음식을 줄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밀가루 음식은 장 건강을 악화시키는 음식입니다. 밀가루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장 점막이 약해져 장 누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장 누수가 일어나면 우리 몸의 염증은 더욱 늘어납니다. 우리 몸이 염증 범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밀가루 음식은 무조건 줄여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끊어야 할 음식입니다. 물론 들기름을 밀가루 음식과 함께 먹으면 더 안 좋은 음식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기름을 가장 많이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면이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을 줄이자는 것이죠. 들기름이 들어간다고 해서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함께 먹었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합리화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망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몸에 좋은 들기름을 넣어서 먹었다는 위안을 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밀가루 음식을 먹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밀가루 음식을 줄이는 만큼 더 건강한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치매도 더욱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들기름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들기름을 보약으로 먹는 첫 번째 방법은 들기름은 고탄수화물 음식이 아니라 양질의 단백질, 양질의 지방 음식과 함께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슐린 저항성이 치매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비중을 줄이고 단백질과 지방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물론 단백질과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양질의 음식,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많이 드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양질의 단백질, 양질의 지방 음식이 함유된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계란, 두부, 건강한 생선과 고기가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진짜 원인은 고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입니다. 만성염증이 늘어나는 진짜 범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계란이, 고기가 범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을 주식으로 먹으면 혈관을 막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혈관을 막는 원흉은 중성지방과 염증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이 혈관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성분일 뿐입니다. 혈관에 중성지방이 넘쳐나고 혈관벽이 약해지고 혈관에 상처가 생기는 이유는 고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때문입니다. 계란과 고기는 범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채소를 주식으로 하는 저탄고지 식단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염증을 줄여주는 식단입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식단입니다. 계란, 두부, 생선, 고기를 많이 드셔야지 뇌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풍성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주식 식단으로 삼아야 뇌가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식들에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들기름까지 함께 섭취해 주신다면 혈관은 더욱 튼튼해지고 우리 뇌는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수분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치매 예방을 위해 무엇을 많이 먹어야 할까요? 지방입니다. 채소만 많이 먹는다고 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계란, 두부, 생선, 고기와 들기름을 풍성하게 드시는 주식으로 삼으셔서 우리 뇌를 살리고 치매도 적극적으로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설탕입니다. 설탕을 함께 넣어서 먹는 들기름 음식은 들기름을 챙겨 먹는 의미를 아무 의미 없게 만들 수 있는 음식입니다. 들기름과 설탕을 함께 드시는 경우가 잘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웬만한 요리에는 다 설탕을 넣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설탕이 안 들어가는 요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면 요리뿐만 아니라 나물 무침에도 설탕을 넣고 볶음 요리에도 넣고 조림에도 넣고 샐러드까지 설탕을 넣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줄이고 끊어야 할 음식이 밀가루였다면 설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밀가루와 설탕은 한마디로 치매와 각종 성인병의 원흉입니다. 건강을 지켜가실 수 있도록 설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 심각한 위협을 미칠 수 있는 이유는 설탕의 절반은
과당이기 때문입니다. 설탕은 포도당이 절반, 과당이 절반인 음식인데요. 설탕 자체가 포도당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과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당은 지방으로 우리 몸에 가장 빨리 저장될 수 있는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즉 비만을 가장 빨리 만들 수 있는 음식이 설탕이며 인슐린 저항성을 가장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이 설탕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 뇌를 가장 빨리 줄어들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이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은 심각한 음식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너무 많으신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뇨병은 흔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기타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설탕 섭취가 늘어나자 어떻게 되었나요? 당뇨는 매우 흔한 질병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 국민의 절반이 지방간인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 순서는 당뇨이고 당뇨 다음은 치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치매 환자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설탕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에 대한 인식이나 경각심이 이제는 거의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설탕을 안 넣는 요리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설탕을 최대한 줄여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을 하시고 싸워 나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면 치매 환자 수는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심각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다는 것이죠. 심지어 알아도 설탕 탓이 아니라고 합리화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판단을 타인이 대신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설탕 소비량은 1인당 약 30kg 수준입니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는 설탕을 우리 몸에 들이붓고 있습니다. 알고 먹는 설탕뿐만 아니라 모르고 먹는 설탕도 많다는 것이죠. 치매는 뇌가 줄어들어서 생기는 질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뇌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인슐린 저항성에 있다고도 설명드렸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가장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이 설탕이라면, 설탕이 빠지지 않는 우리의 식탁이라면 설탕이 치매의 원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설탕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과당은 사실상 간의 독소로 작용합니다. 간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우리 몸에 그름을 많이 발생시키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설탕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설탕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알고 있다는 것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알고만 있지 피하지 않는다면, 줄이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전력을 다해 설탕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달게 먹는 우리의 입맛을 바꿔야 합니다. 달게 먹으면 치매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꿀 수 있습니다. 들기름을 넣어서 함께 먹었다고 위안을 삼지 마십시오. 이러한 합리화가 통했다면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들기름은 설탕이 아니라 건강에 좋은 음식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경을 살리고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들기름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들기름을 보약으로 먹는 두 번째 방법은, 들기름은 국이나 찌개 같은 가열 요리보다는 무침이나 반찬에 들어가는 비가열 요리로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튀김이나 높은 온도로 조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 우리가 비싼 들기름을 챙겨 먹는다면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 건강한 방식으로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들기름을 챙겨 먹는 가장 큰 핵심 효용성은 오메가3 지방산 섭취입니다. 우리가 오메가3 지방산을 건강하게 오롯이 섭취하기 위해서는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맛보다는 건강을 생각하는 조리 방법을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들기름 두부구이입니다. 두부를 들기름에 구워 먹는 별미 요리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들기름을 활용한 요리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들기름 두부구이를 여러 콘텐츠로 추천해 주시고 있어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들기름은 가열조리보다는 생으로 먹는 것이 건강에 유익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들기름이 발연점이 낮은 것도 있지만 오메가3를 최대한 건강하게 챙겨 먹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들기름을 오래 가열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바로 벤조피렌 같은 발암 물질들이 많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기름이든지 고온으로 조리하는 경우에는 이런 발암 물질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것이라면 다르게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들기름의 가장 큰 단점은 산패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산패된 들기름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들기름을 오래 가열하게 되면 산패가 더욱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들기름은 가열 요리보다는 비가열 요리로 드시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이건 호불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부구이는 살짝 볶는 요리가 아닙니다. 오래 구워야 하는 요리입니다. 수분이 많으니 잘 안 익죠. 그래서 두부는 들기름으로 굽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들기름으로 계란 후라이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비싼 들기름을 이렇게 소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챙겨 먹는 효과를 오롯이 누리기 위해서는 맛이 아니라 건강에 집중해야 합니다. 가끔씩은 괜찮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괜찮다고 생각하실까요? 미량의 독소들은 우리 몸에서 정화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독소들이 완벽히 해독되지 않고 조금씩 쌓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진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독소들을 해독해주는 간은 어떻게 될까요? 간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씩이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에는 진짜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체에 쌓이고 있는 독소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도적으로 건강하게 먹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들기름도 아무렇게 먹는다면 압도적으로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들기름을 꼭 건강한 방식으로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가 더욱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들기름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들기름을 보약으로 먹는 세 번째 방법은 좋은 들기름을 선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 성분이 주요 성분인 들기름은 만드는 방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앞서 자세히 말씀드렸듯이 들기름은 열에 약합니다. 그런데 들기름을 고온으로 만들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들기름을 챙겨 먹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건강에 유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들기름을 선택해야 할까요? 들깨를 볶지 않고 그대로 압착해서 만드는 생들기름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냉압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냉압착 생들기름이 현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 중에서 오메가3 지방산을 가장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름입니다. 물론 단점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다는 점입니다. 들기름 자체도 비싼 기름이지만 이것보다 더 가격이 있으니 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을 들여 구매한 기름을 가열 요리로 드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그리고 냉압착과 저온압착이라는 용어가 같은 의미인지 다른 방식인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처에서도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냉압착이라는 뜻은 열을 가하지 않고 추출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영어로는 콜드 프레스라고 부르고 49도씨 이하로 추출합니다. 저온압착이라는 뜻은 저온에서 볶아 추출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즉 고온압착보다는 저온압착이 좋고 저온압착보다는 냉압착 방식이 좋습니다. 그런데 냉압착과 저온압착이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핵심은 생들기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들기름은 열을 가하지 않고 만든 기름을 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냉압착 생들기름으로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들깨를 볶지 않고 만드는지도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입니다. 아니 들기름을 함께 넣어서 먹는 요리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다른 식사로 다른 음식으로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을 많이 드시게 되면 들기름을 챙겨 먹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쉽게 표현해 드린다면
튀김 요리를 마음껏 드시면서 챙겨 먹는 들기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메가 지방산 불균형 문제는 제가 너무 많이 강조드렸고 또 강조드려야 할 내용입니다. 치매 예방의 핵심 관건은 염증을 줄이는 것이라고 제가 확실하게 설명드리고 강조드렸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강조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식단에서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을 줄이는 것이, 이런 기름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핵심 관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 얘기를 들으시고 조리용 기름을 바꾸셨습니까? 가공식품을 줄이셨습니까? 바꾸지 않으셨다면, 줄이지 않으셨다면 이번 설명을 꼭 자세히 들어주시고 앞으로는 꼭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메가6 함량이 높은 식용유는 왜 우리 건강에 안 좋을까요? 우리가 이미 오메가6 지방산 과다 섭취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음식들을 통해 이미 오메가6 지방산을 더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메가6 지방산 위주의 기름까지 섭취하게 되면 불에 기름을 붓는 일이 벌어집니다. 염증이라는 단어에는 불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불을 더 키우는 것이 오메가6 지방산입니다. 오메가6 지방산 과다 섭취로 오메가 지방산 균형이 깨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 염증이 늘어납니다. 폭발합니다. 암과 치매의 근본적인 원인이 염증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러한 염증을 늘릴 수 있는 것이 과도한 오메가6 기름 사용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는 역할, 오메가6 지방산은 염증을 유발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문제는 우리가 오메가3 지방산은 매우 적게 섭취하고 있고 오메가6 지방산은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우리 몸의 만성염증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비만까지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오메가6 기름 과다 섭취는 염증이 폭발하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이러한 만성염증 상태가 지속되면 단순히 대사증후군 관련 질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심각한 질병인 암과 치매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오메가 지방산 균형에 대해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들기름도 먹고 들깨도 자주 챙겨 먹으니 아무 기름이나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메가6 기름을 너무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오메가3 기름은 너무 적게 먹고 있습니다. 들기름보다는 참기름을 많이 쓰고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들은 자주 챙겨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지방산 균형이 무너졌고 우리 건강 또한 함께 무너져 버렸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음식 섭취도 우리 건강을 망친 주범이지만 오메가6 기름 과다 섭취도 우리 건강을 망친 주범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 사용은 비만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이 악화되는 지름길입니다. 즉 치매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메가6 기름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들기름을 챙겨 먹는다는 실효성은 오메가6 기름을 줄인 가운데 얻을 수 있습니다. 오메가6 기름을 많이 먹으면서 들기름을 챙겨 먹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오메가6 기름 사용을 줄여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리용 기름은 불포화지방 기름이 아니라 버터, 라드, 코코넛 오일 같은 포화지방 위주의 기름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들기름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들기름을 보약으로 먹는 네 번째 방법은 들기름은 빨리 소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보관 방법도 중요하지만 보관 기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들기름은 아무리 냉압착 생들기름이라고 하더라도 산패가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산패 속도를 낮출 수 있도록 참기름과 섞어서 보관하시는 방법을 설명해 주신 한의사 선생님들도 계신데요. 네,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래 보관해서 드시는 것에 집중하시기보다는 그냥 섞지 않고 빨리 소비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병으로 구매하셔서 한 달 안에 다 소비하시는 게 훨씬 건강에 유리합니다. 산패된 들기름은 오히려 독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들기름의 신선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기름은 꼭 당일 착유나
최근 생산된 제품을 한 달 이내로 소비하는 습관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오래된 나물 무침입니다. 혹시 어떤 음식을 말씀드리는 것인지 눈치채셨나요? 들기름으로 나물을 무쳐서 바로바로 다 소비하지 않고 오래 놓아두고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들기름을 보관하는 기간도 중요하지만 들기름을 활용해서 만든 요리도 오래 두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일주일 이상 냉장고에 넣어두시고 꺼내 드시는 경우는 없겠지만 들기름은 빛과 공기에 접촉하면 빨리 산패되기 때문에 되도록 하루 안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만든 나물 무침을 그 즉시 다 드시는 것이 좋겠죠.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물 무침이라는 요리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들기름이 들어가는 모든 반찬에 적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김치를 들기름에 볶아 드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러한 볶음 요리, 샐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패된 들기름은 산패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한마디로 독소입니다. 발암물질입니다. 그만큼 들기름은 신경 써서 드셔야 하는 음식입니다. 그래야 우리 건강에 유익한 점을 오롯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들기름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들기름을 보약으로 먹는 5번째 방법은 식사로 먹기입니다. 들기름이 좋다고 해서 공복이나 자기 전에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인슐린 저항성도 함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식사 외에 드시는 간식이나 기타 음식들은 혈당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에 인슐린 호르몬이 자주 분비된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을 망치는 습관입니다. 간식을 먹으면 살이 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삶의 지혜가 담긴 조언입니다. 소량으로 자주 먹는 것이 체중 관리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슐린 호르몬이 자주 분비되면 분비될수록 호르몬의 저항성이 생기고 우리 건강은 악화됩니다. 물론 소화력이 약해 어쩔 수 없이 나누어 드셔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아니시라면 식사 이외에는 간식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장수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평균 혈당을 낮추는 것이 비결입니다. 즉 식사의 횟수를 줄이는 것이, 간식을 먹지 않는 것이 비결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들기름을 공복이나 자기 전에 먹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길이 아닙니다. 들기름은 식사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보약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혈액을 맑게 만들어주고 뇌세포의 구성 성분이 되어 뇌 혈관과 뇌 건강을 함께 지켜주는 최고의 치매 예방 음식입니다. 이러한 효능을 우리가 오롯이 누리기 위해서는 나쁜 음식이 아니라 좋은 음식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방식으로 만들고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신경을 살리고 뇌세포도 살리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도움이 되실 만한 가족과 지인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